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JB에게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임재필님. 아침에 일어나니 아들이 찜질방에서 친구랑 자고 온다고 합니다. 집이 있는데 밤 11시에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JB? 관심을 끄세요. 누구에게? 아들에게요? 아들에게. 아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네. 네. 지 앞가림 지가 하겠죠. 나가거나 말거나 들어오거나 말거나 네. 이러면 됩니까? 신경을 쓴다고 해서 모두 통제권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현실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임재필님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게 솔루션이 되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네. 홀로옴님, 화가 날 때 차분해지면 좋겠어요. 전국이 너무 시끄럽고 살기는 팍팍해요. 네. 이럴 때 지혜롭고 현명한 길을 제시하는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반가운 아침입니다. 힘이 되는 방송 부탁드려요. 그 옛날에 제 후배가 화가 나면 화를 어떻게 풀었냐. 빨래를 하면서 풀었다라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손빨래. 세탁기는 빨래가 아니죠. 네, 힘을 딴 데다 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제이비는 어떻게 합니까, 화날 때? 저는 누워서 음악을 듣습니다. 오! 왜 오후가 예상과 돼요? 다른 힐링법인데요? 제가 얼마나 나름 정적이고 서정적인데 왜 이러십니까? 예? 잘 안 들렸네요? 목소리가 저도 좀 작아졌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화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쁜 아침을 맞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소통해주신 분들 중에게 총 10분에게 따뜻한 모닝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세요. 또 그때가 왔군요. 네. 그런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그제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선우 의원께서 그걸 갖다가 확인해 보니까 사무국장도 거기에 대해서부터 클리어하대더라. 네네.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그러더라. 저랑 갈등을 빚고 있는 그분들이 보좌관들이었는데 두 분 다 변호사들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변호사들이 판단이 이게 법적으로는 둘 다 안 줬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러자 그 해당 보좌진들이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JTBC 기자에게 한 보좌진은 그런 법적 조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요. 다른 보좌진도 돈을 받으면 바로 기수,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된다는 얘기죠. 이 기수로 기수가 돼버리는데 어느 법률가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폭로를 했다고 하는데 김병기 의원이 당시 코 깬 것 같다. 알리바이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걸 들었다. 오히려 이걸 폭로를 했습니다. 네, 평가는요?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보좌진들의 주장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은 거짓 해명을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라고 주장을 했던데요. 거짓말도 에러에 들어갑니까? 거짓말은 고의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적으로. 에러는 실수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휴먼 에러인지가 궁금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알리바이 부분인데 강선우 의원과 대화를 나눈 다음 날 김병기 의원은 공관위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김경시 의원 단수 공천이 확정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회의 불참한 게 바로 알리바이 확보 차원이었는지 이걸 밝혀야 된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황상제님이 해명은 열심히 합니다만 의혹은 해소가 안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또 이것과는 별개로 김병기 의원 관련한 추가 의혹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이 이번엔 한겨레 기자에게 폭로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동작경찰서가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동작구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을 수사할 때 김병기 의원이 동작경찰서장과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으로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그중 한 번은 의원실에서 보좌 직원 앞에서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사 무마 의혹은 이러면 더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걸 다 전해드릴 수 없습니다. 딱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남이 부모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장남이 2020년 9월 미국 오하이오주 립대 경제학 박사 과정에 있을 때 선거에서 긍정 부정 캠페인이 유권자의 후보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한국계량경제학회에 게재를 했는데 아버지인 김영세 민주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교신 저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인 김 교수는 공공경제와 게임 이론의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 논문은 게임 이론의 대표적 분석 틀인 신호게임과 완전 베이지 균형을 활용해서 선거 캠페인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아들, 이 장남은 자산 불평등을 다루는 계량 거시 경제학을 주 연구 분야로 잡고 있었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겠죠. 자, 결국은 이 논문이 아들 김 씨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취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게 지금 점검해야 될 하나의 포인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몸담고 있는 연세대 윤리규정 위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연세대 윤리규정을 보면 연구자는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직계 좀비속 및 사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연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 수행 전 또는 공저 논문의 발표나 투고 전에 이를 본교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연세대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청문회에서 이것도 또 논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마스터 초이님,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들의 민낯이 다 나오는 건가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 라스트 오프님은 공인들은 거짓말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문봉철님은 거짓은 거짓을 낳고 참 난감하네요. 진퇴양난이라고 김병기 의원 얘기할 때 보내주신 댓글인데, 진퇴양난, 이거는 뭐 이혜훈 후보자를 향한 얘기인 걸 수도 있어서 좀 전해드렸고요. 김순덕님은 까도 계속 나오는데 언제 멈출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청문회에서 어쨌든 소상히 다 설명을 하겠다. 이게 지금 이혜훈 후보자의 입장이에요. 이혜훈 후보자나 김병기 의원이나 간단히 얘기를 하면요, 거치가 확정이 돼야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는 어제 재정운용 관련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또 만나서 적극 재정에 대한 얘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정면 돌파 의지가 아직은 상당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네. 국민의힘의 중앙윤리위원장으로 윤민호 가천대 교수가 호선으로 뽑혔는데요. 과거의 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는데요. 월간조선 2023년 4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개딸들의 이재명 사랑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멸과 질투, 미움과 연동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역시 월간조선 2023년 11월호에 기고한 글에서는 한국 총선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냥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어떤 인사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을 합니다. 논란이 크게 벌어집니다. 윤리위에 회부됐습니다. 그러면 윤민호 중앙윤리위원장은 어떤 결정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내릴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물음으로 끝낼까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핵심은 종점이 왜 양서면에서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의문입니다.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작성한 문서를 확보한 일이 있었다고 어제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2016년에 작성하고 2020년에 수정한 전원주택 개발사업 추진 현황이라는 제목의 PPT 자료라고 하는데, 이 자료엔 첫째, 강상면 종점 일대에 전원주택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둘째, 양평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평가 통과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최우선으로 캐야 하는 건 2020년에 수정 작성된 자료에 어떻게 예비 타당성 평가 통과 예정이란 내용이 기재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인데요.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된 건 그로부터 3년 뒤의 일입니다. 또 하나, 특검은 왜 이 자료를 확보하고도 그리고 국토부 서기관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거 전에 전해드렸죠. 네. IC를 JC로 바꾸니까 김건희가 화냈다. 이런 요지에 대화 녹음 파일이 있다라는 거 전해드렸는데 이것까지 확보고도 왜 기소를 하지 못했느냐라는 점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질문 짱구님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왜 이번 특검에는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국토부의 움직임 말고 김진우 씨나 김건희 씨와 국토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움직임을 잡아야 그러니까 기소가 가능했는데 이걸 잡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일단 추측이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 IC를 JC로 바꾸는 걸고 김건희가 화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 그럼 이것조차도 경위를 파악을 못했다는 이야기이냐? 얘기는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게 아쉬움으로 남는 건데 이제 넘어간 게 국가수사본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토토로님, 김진우 씨는 미래를 보는 예지 능력이 있었나요? 라고 보내주셨고, 김복경님,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구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경찰이 밝혀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이 본부장을 맡고 부본부장에 검찰에서는 임삼빈 공공수사기획관이 그리고 경찰에서는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인 함영욱 경무관이 각각 임명이 됐는데 규모는 모두 47명 규모입니다. 검찰에서 25명, 경찰에서 22명이 파견이 된다고 하는데요.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등 전반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검이 발족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게요. 특검이 발족해도 어차피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인력이 파견돼야 됩니다. 그냥 이 합수본 인력이 그냥 옮겨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문제는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신천지가 포함되느냐 여부인데요. 만약 포함이 안 된다면 그럼 지금 합수본이 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천지에 대한 수사는 그러면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합수본 수사 파트가 통일교 담당 파트와 신천지 담당 파트로 나눠져 있는지 이게 오히려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이건 알 수가 없는 일이고요. 네, 관련 소식 하나가 더 있죠? 통일교 의혹 규명에 열쇠를 쥐고 있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태도를 또 바꿨다고 합니다. 줬다라고 했다가 봤다라고 했다가 모른다라고 여러 번 입장을 바꿨는데 지난 5일 경찰의 3차 접견 조사에서 태도를 바꿔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궁금한 건 진술의 구체성이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건넸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지가 궁금하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입장 또 바꿀지 안 바꿀지.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워낙 여러 번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거는 수사방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올라왔네요. 네, 수사방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성립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법어때에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뉴스가 많아서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규정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을 대표하는 주심위원회 열람 결재를 받아야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은 감사원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회 열람 결재 버튼을 없애는 방법으로 주심감사위원회 권한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결제 버튼을 없앤 건 물론이고 보고서 자체를 누를 수도 없도록 감사원 데이터 서버의 결제 관련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문제인데요. 어떤 거죠? 공수처가 기소해달라고 요구한 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 죄를 적용을 한 건데 근데 무혐의 처분한 게 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서 표적감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은 공수처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심 감사위원이 보지도 결재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감사를 밀어붙인 이유가 그럼 도대체 뭡니까? 범행을 어떤 규명하는 데는 범행의 의도라는 거 있는 겁니다. 출발점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범인은 모르겠고요. 근데 범행은 이렇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최재해 당시 원장이나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심심해서 그냥 전현희가 미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범행의 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없고 규명이 안 됐다. 이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서 짚을 점이 나오는 게요. 공수처가 기소 요청한 그 혐의는 이미 감사원 TF에서 상당 부분 밝혀낸 겁니다. 저희도 전한 바 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공수처는 그걸 그냥 따라간 것이라고 약간 과정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초로 최재해, 유병호 두 사람의 범행 의도를 캐야 되는 건데 그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무혐의 처분은 무능력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엽기토끼님. 이 뉴스 뭐예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주셨어요. 상식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나라사랑님은 권력을 손에 쥐고 날뛰는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음표 주셨는데 역시 물음표가 남는 결과인 거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지난 5일 윤석열, 김용현 등의 병합재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내란 특검 이찬규 검사가 발언하는데 김용현 측 이하성 변호사가 말을 끊으면서 계속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나중에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항의성 발언을 이어가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변호사님들 말씀 막은 적 있어요? 지금 말씀할 기회 드린 다음에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왜 상대편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네, 이 장면을 지켜본 감상평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죽했으면 지기현 부장판사가 저런 얘기를 했겠느냐. 요 얘기인데요. 자, 처음 보는 장면이죠. 그죠? 근데 이 뒷장면에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제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러세요. 제가 항상 웃는 낯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세게 얘기하면 화냈다고 그러신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냥 저는 이 점만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자, 이게 12.3 내란에 의해서 어떻게 유린될 뻔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시고 판결에 참조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용식 님이 JB 꼭 부탁드립니다. 화나지만 듣게 되는 시선 집중, 하지만 이로 인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 이 나라에 대한 실망감, 이런 마음을 치료할 수 있도록 꼭 마지막에는 이 사회에 살 수 있도록 훈훈한 미담 하나 전해주시면 그래도 살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한국 아파트에서 3년간 일해온 70대 경비원이 지난달 1일 오후 5시경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긴급 수술을 받아서 큰 고비는 넘겼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입주민들이 모금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앞에 모금함을 설치해서 330만 원을 모았고요. 최근에 가족들에게 이 모금액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게 함께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아파트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한 주민이 있다는 소식을 참 여러 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우리 촌철님들도 함께 분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양심과 양식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싶네요. 네. 네, 이사나님이 이런 마음씨 좋은 아파트도 있네요.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 현관 출입한다고 돈 내라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가 있다는군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 보니까 좀 사진이 실렸더라고요. 이제 아파트 주민들 몇 분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인데 그 사진 속에 등장하는 분들이 대부분들이 좀 어르신들이더라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 이제 쓰러지신 경비원도 70대이고 어찌 본다면 같은 시대를 살아왔던 같은 또래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그것이 같은 또래로서 같은 사람으로서 정을 나눈 거지. 나는 입시민이고 당신은 경비원이다. 나는 갑이고 당신은 을이다. 이런 생각이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없었다. 이 점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네, 드리겠습니다. KT님이 와 서민분들이 더 따뜻하네요. 많이 가진 분들보다 적게 가진 분들이 모으는 게 더 대단합니다. 8672님 그나마 좋은 소식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나라사랑님 이래서 시선 집중을 듣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그린님 이 아파트 주민들 정말 눈물겹네요. 에비추님 이런 게 진짜 명품 아파트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